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상반기 사내 암호 교육을 맡은 암호기술연구소 한문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키 암호와 해시 함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키 암호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공개키 암호의 세 가지 기능인 메시지 암호코와 전자서명, 키 공유, 마지막으로는 PKI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정말 퀴즈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답이 안 보일 거예요. 네, 공개키 암호는 비관용 암호 또는 비대칭키 암호라고도 하는데요. 공개키 암호는 사전에 비밀키를 나눠 가지지 않은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에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존재를 하는데, 공개키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이 공개키에 대응하는 비밀키는 소유자만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찾기 어려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공개키 암호를 사용하면 정보 교환 당사자 간에 손쉽게 동일한 키를 공유를 할 수 있으며 비교적 키 관리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대칭키 암호에 비해서 공개키 암호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느리고 시스템 설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는 수학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공개키 암호인 RSA는 인수분해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ECC는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각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분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수의 곱 n이 주어졌을 때 p와 q를 찾는 문제가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n이 10일 때 p와 q는 뭘까요? 3하고. 네, 3하고 5입니다. 아무것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n이 111일 때 p와 q는 뭘까요? 3317. 정답 5입니다. 그렇다면 n이 2와 같을 때 p와 q는 계산하기 어렵겠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n이 증가할수록 이 인수분해를 해결할 수 있는 복잡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개키 암호는 이 인수분해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인수분해 문제를 기반으로 한 RSA는 이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만의 약자로 1977년에 제안된 공개키 암호입니다. 그래서 키 생성 방법과 암호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RSA를 이용을 해서 112비트의 보안 강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48비트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인데요. 이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는 이러한 타원곡선에서 정의되는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과 달리 새로운 연산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타원곡선에서는 이제 끝에 항상 무한원점이라는 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에서는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연산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두 점 P1과 P2의 덧셈을 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P1과 P2의 덧셈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P1과 P2를 잇는 직선을 긋고 이 직선과 만나는 곡선의 점, 그리고 이 무한 원점과 만나는 이 직선의 이 세 번째 점이 P1과 P2의 덧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덧셈이 아니라 이 곡선에서 연산이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곡선은 앞핀 공간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점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앞서 봤던 우리가 곡선과 똑같은 형식인데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점의 상수배를 정의를 할 건데 이 점의 상수배는 어떤 p를 n번 더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랑 이 p가 주어지고 p를 n번 더한 q가 주어졌을 때 n을 찾는 문제를 타원곡선 이산대수 문제라고 합니다. ECC는 이런 타원곡선 이론에 기반한 공개키 암호입니다. 그래서 ECC는 112비트의 보안 강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24비트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RSA와 ECC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안 강도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112비트 보안 강도의 경우 RSA는 2048비트, ECC는 224비트의 보안 강도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ECC는 같은 보안 강도를 제공을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크기가 RSA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이 RSA, 즉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하지수시간 공격법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표를 보시면 같은 112비트 보안 강도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ECC는 224비트, RSA는 2048비트를 사용을 했을 때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면 ECC는 RSA에 비해 약 11배가 빠른 것을 알 수 있고 키의 크기의 경우 RSA가 ECC에 비해 약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개키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메시지 안보코어의 경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정보보호 서비스의 기밀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서명의 경우 메시지의 무결성 그리고 인증,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마지막으로 이 키 공유는 정보보안 당사자들 간에 비밀키를 공유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표는 기반 문제에 따른 사용 가능한 공개키 암호들을 정리를 한 것인데 이때 암이라고 표현된 것은 메시지 안보코어용이고 저는 전자서명용, 키는 키 공유용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현재 엔세이퍼와 NS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메시지 안보코어, 전자서명, 키 공유의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안보코어 방법입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면 밥의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암호화를 합니다. 이 암호문을 밥에게 전달을 하면 밥은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복호하여 앨리스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다른 앨리스는 똑같이 밥의 공개키를 가져와 암호 알고리즘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암호화를 하여 밥에게 전송을 하면 밥은 또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지 안복호화는 누구든지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밥의 공개키를 이용을 하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이 암호화 받은 암호문은 개인 키를 가진 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안복호화 과정입니다. 메시지 안복호화 경우는 이 앨리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밥들은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앨리스는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칭키 암호에서는 5명의 당사자들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총 10개의 키가 필요했다면 이 공개키 암호에서는 총 5개의 키쌍이 필요합니다. 공개키 암호의 가장 큰 장점은 기밀제한 없이 키가 공유하다는 것입니다. 키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대칭키 암호에 비해 안복호화의 성능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의 장점을 살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할 것인데요. 이때 공개키는 키 관리키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은 뭐냐? 공개키 암호와 대칭키 암호의 장점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를 사용을 해서 키를 분배를 하고
분배받은 키로 대칭키 암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밥과 이 데이터 암호화 키를 공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유를 하냐면 밥의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부분에 키를 입력을 하여 키를 암호화합니다. 그 후 밥은 이 암호화된 키를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 공개키 암호의 복호 알고리즘으로 키를 복호하여 앨리스와 밥은 이제 동일한 키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은 키를 가졌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를 이용을 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앨리스가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밥과 공유한 데이터 암호화 키를 이용을 해서 평문을 암호화하고 이 암호문을 밥은 앨리스와 공유한 암호화 키를 이용을 해서 복호하여 이와 같이 대칭키 암호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은 공개키 암호를 이용하여 키를 공유하고 공유한 키를 바탕으로 대칭키 암호로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서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메시지를 서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서명을 하냐면 서명 알고리즘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개인 키를 입력을 해서 이와 같이 서명을 생성을 합니다. 이 밥들은 앨리스의 서명을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검증자인데요. 이때 검증 시 잘 보시면 밥에게 이 메시지와 서명을 같이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들은 어떻게 전자서명을 검증을 하냐면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져와서 검증을 통해 이 메시지가 유효한지 검증을 합니다. 이 밥도 마찬가지로 공개키를 가져와서 이 검증 알고리즘으로 이 메시지가 유효하구나, 이 서명이 유효하구나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에서는 정보보호 서비스에 크게 세 가지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무결성의 경우 검증 알고리즘으로부터 이 메시지와 서명을 검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이 메시지가 유효하다라는 무결성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서명은 개인 키를 가진 앨리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서명을 받은 밥은 이 서명이 앨리스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인 방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서명은 개인 키를 가진 앨리스만이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서명을 받았을 때 이 앨리스가 자신이 보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인 방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키 공유 방법인데요. 이 키 공유 방법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ECDH 키 교환입니다. 그래서 ECDH 키 교환은 하나의 암호점 타원점과 생성점 G가 주어지는데요. 앨리스와 밥은 서로 ECDH를 이용해 키를 교환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키를 교환하냐면 먼저 앨리스와 밥은 각각 기밀값 XA와 XB를 선택을 합니다. 이 XA와 XB는 각각의 개인 키입니다. 그 후 앨리스는 이 생성점 G에 XA만큼을 더한 QA를 계산을 하고 이 QA를 밥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밥은 또 생성점 G에 XB만큼의 연산을 한 QB를 계산을 하여 앨리스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 후 앨리스는 밥이 준 QB에 XA번을 계산한 K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밥 또한 앨리스가 준 QA에 XB번을 더한 K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키가 동일한 이유는 여기 식을 보면 결국 QB는 G를 XB번 연산을 한 것이고 XB번에 XA번을 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생성점 G에 XA, XB번을 연산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앨리스와 밥은 동일한 키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를 비밀키로 하는 벤치키 암호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 CDH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PKI인데요. PKI는 공개키 암호 방식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인증서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자, 정책 및 제도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PKI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메시지 암호코어에서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밥의 공개키를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 밥의 공개키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공개키 저장소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공개키 저장소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공격자, 말러리라는 공격자가 이 밥의 공개키 대신에 자신의 공개키를 이렇게 대입을 해버립니다. 그럼 앨리스는 이제 공개키 저장소에 가서 아 이게 밥 거구나 하고 가져오겠죠. 그래서 앨리스는 이 공개키를 이용해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밥에게 전송을 합니다. 근데 밥은 자신이 받은 이 메시지는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공격자 말러리의 경우 이 암호문은 자신의 공개키로 암호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을 하여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앨리스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 공개키 저장소에 있는 공개키들을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공개키가 정말 밥일 것이다 라고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인증기관 CA를 사용을 합니다. CA는 이 공개키들을 어떻게 보증을 해줄 수 있냐? 서명 알고리즘에 자신의 개인키로 이 메시지 부분에 밥의 공개키와 밥의 정보를 함께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 서명 알고리즘을 통해 서명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밥의 공개키와 밥의 정보 그리고 이 서명을 합한 부분을 인증서라고 합니다. 결국 이 공개키 저장소에 이렇게 공개키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증서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밥의 공개키를 사용을 하기 위해 밥의 인증서를 가져와 이 공개키가 유효하다는 것을 검증을 한 후 이 공개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PKI라고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퀴즈 시간이고요. 다음 중 공개키 암호의 메시지 암호코어에서 제3자에게 비밀이 아니어도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제가 상품을 준비했어요. 이벤트가 차별화에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더 있어요. 정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공개키 암호의 전자서명에서 서명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뭘까요?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은 서명자의 개인키, 2번은 서명자의 공개키, 3번은 서명 대상 데이터, 4번은 암호화 알고리즘. 모두 골라주셔야 합니다. 빨리 맞춰주세요. 정답은 2개인데요. 조금 있어요. 제발 맞춰주세요. 어렵나요? 안 어려워. 빨리 맞춰주세요. 맞춰야 지나갈 수 있어요.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사람을 지명해 주세요. 그런 거 부끄럽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아닌 것. 아닌 거지. 최지은 매니저님 빨리 맞춰주세요. 진짜 재미없어.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가요? 아 샌디 4개나 샀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 아닌 것을 2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서명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서명을 생성할 때 학생이 된 기분인가? 하나도 말하고 이사. 와 2번 4번입니다. 와 서명을 생성을 할 때 제가 서명을 생성할 때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요. 서명을 생성할 때는 서명자의 개인 키를 사용을 해서 서명을 생성을 하고 또 서명 대상 데이터가 서명 대상 데이터는 메시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서명자의 공개 키는 서명을 검증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또 암호화 알고리즘은 서명 생성할 때는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암호화 알고리즘, 서명 알고리즘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명 알고리즘과 암호화 알고리즘은 다른 것입니다. 네. 또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공개키 인증서에 관한 기술 중 사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2개. 1번은 인증서에는 공개키가 포함되어야 한다. 2번은 인증서에는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가 같이 포함된다. 3번은 인증서에는 발급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4번은 인증서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그래서 정답은 2개인데요. 이것도 빨리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2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아니래요. 2번. 사실이 아닌 것 2개. 뭘까요? 손 들고. 네, 정답은? 네, 정답입니다. 네. 2번 같은 경우 2번,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이 공개키 인증서는 공개키를 타인이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그리고 개인 키와 같은 비밀 정보가 포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4번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와. 네. 이제 다음으로는 해시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가 무엇인지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안전성과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해시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임의의 유한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값으로 바꾸는 함수를 해시 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해시 함수 H의 성질은 압축성과 계산의 용이성인데 이 압축성이 뭐냐면 임의의 유한 길이의 입력 비트 스트링 X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 비트 스트링 HX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산의 용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해시 함수 H와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결과 HX를 계산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이 계산 용이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크게 3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역상 저항성은 어떤 y가 주어졌을 때 이 y로부터 x를 찾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고
또 제2 역성 저항성은 어떤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이 hx와 hx 프라임이 같고 또 입력 x와 다른 x 프라임을 찾는 문제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제2 역성 저항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돌 저항성은 뭐냐? 어떤 해시 함수가 주어졌을 때 해시 함수의 결과가 같은 입력 두 개를 찾는 것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2 역성 저항성과 충돌 저항성의 차이는 제2 역성 저항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력 하나가 주어지는 것이고 충돌 저항성은 그냥 해시 함수의 결과 같은 입력을 찾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의 안전성은 생일 문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생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임의로 모였을 때 그 중에 생일이 같은 두 명이 존재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생일이 같은 두 명이 반드시 존재하기 위해서는 366명이 모이면 되겠죠. 그렇다면 몇 명 이상이 모여야 이 그중 두 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절반을 넘게 될까요? 100%가 되기 위해서는 366명이 필요하지만 절반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퀴즈는 아니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없겠죠? 네, 정답은 23명만 있으면 됩니다. 앞서 100%가 되기 위해서는 366명이 필요했지만 절반이 넘기 위해서는 23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해시 함수의 안전성이 설계가 되었는데 왜 23명인지는 이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일 공격은 뭐냐면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해시 충돌을 찾아내는 공격으로 생일 문제의 확률적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해시 충돌이 뭐냐? 어떤 출력이 같고 입력이 다른 x와 x 프라임을 찾는 문제가 이제 해시 충돌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 생일 문제에 따르면 해시 함수의 입력 값을 다양하게 할수록 해시 값이 같은 두 입력을 발견할 확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앞서 그래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시 함수 출력 h의 출력이 n비트일 때 h의 충돌을 발견할 확률이 절반이 넘기 위한 복잡도는 2분의 n비트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보안 강도를 해시 함수에서 어떤 보안 강도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2배의 출력을 제공하는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생일 공격이 해시 함수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시 함수의 종류인데요. 이 표는 보안 강도에 따른 사용 가능한 해시 함수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서 112비트 보안 강도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출력이 224비트 이상인 해시 함수를 사용을 해야겠죠. 여기 표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현재 nsafer와 n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해시 함수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12비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56비트,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256비트부터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SHA-256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해시 함수의 설명이 끝이었고요. 또 퀴즈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이기 때문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중 암호학적 해시 함수의 특징으로 옳은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비밀키가 사용된다. 두 번째로 해시 값으로부터 원본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세 번째, 두 개의 다른 입력에 대해 같은 출력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4번, 공백 스트링에 대한 출력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 들고요. 정답입니다. 아, 바카스 맛젤리. 아니. 네, 정답은 암호학적 해시 함수는 임의의 입력값에 대해 임의의 출력값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성이 존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 교육을 맡은 암호기술연구소 함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단. 네, 중단을 못하겠네. 아, 됐다.